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2022년도 이제 새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올해는 어떤 얼굴과 1년을 이제 보내야 될지, 사실 이제 저희가 OT 때도 뵀던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제 새로운 분들도 이제 와 계실 테고, 지금 현재 이제 라이브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나중에 녹화된 인강을 통해서 또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의 시작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2년 동안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1차에서 얻으시고 2차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저희가 한참 2차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1월에는 2차에 대한 강의는 개설하지 않고요. 저희 1년 동안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학생들 합격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최종 정리로 수업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팀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그냥 이제 여러분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먹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2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사실 1차에 대한 점수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컷 라인에 임박해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2차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모두도 2023년 1월에 맞을 수 있도록 올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커리 과정이 있는데, 물론 아마 출발선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이제 그 상담 기록표를 갖다가 쭉 한번 봤더니, 그죠? 작년에 이제 수강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 이제 첫 수강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영문학과, 그다음에 교육학과, 그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 등등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론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기본적인 과정은 좀 맞춰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1, 2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드백을 계속 주셔야 돼요.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쵸?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피드백을 이제 계속 연구실에 오셔서 주시고, 게시판에서도 올려서 주시고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또는 이제 그러한 수준이라고 하는 차이가 많이 나서, 그죠? 소수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다 하면 그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실제 이제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일어나야지만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죠? 수동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그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어 교육론 수업이긴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챕터 1부터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출발선이 다 달라서 뭐 재수나 초수나, 그죠? 또는 이제 재수 이상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올해 티처 이그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기출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기출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출 문제를 다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론에 대한 그 기출의 방향은 작년, 재작년 뭐 이제 동일합니다. 중점은 뭐냐면 theory보다는 practical teaching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 주어진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실제 교실 수업 상황이라든가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포스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클래스룸 테스팅에 이르기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죠? 기본 과정은 그렇게 프랙티컬 티칭으로 나가도록 하는 과정으로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프랙티컬 티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것인지,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을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티리얼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클래스룸 오르가니제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theory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실 수업의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그죠? 그 이론적인 배경을 이제 1, 2월에 빌드업 1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업 1을 토대로 해서 탄탄하게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성을 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방향성 안에서 어떻게 교실 안에서의 그죠? 예,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리고 클래스룸 테스팅까지 각각의 교사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할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3, 4월에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 책에 그죠? 예. 시작이 build up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 2월의 강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3, 4월에 대한 부분들의 강의가 입혀질 수가 있어요. 1, 2월과 3, 4월에 대한 기본 강좌가 되어야지만 5, 6월에 진행되는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또 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기출문제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실 기출 안에서 저희가 이제 좀 까탈스럽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기존의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농축시켜 놓은 빌드업 4를 가지고 파이닝 스킬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8월까지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9, 10월, 11월 해서 이제 최종 모의고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1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교육론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과정만 잘 따라오면 사실 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요. 이제 작년에 이제 1차 합격생들이 오거나 이제 학생들이 오면 물어봅니다. 뭐가 어려웠니 하면은 영어 교육론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은 영어 교육론은 그죠? 예, 거의 다 맞았어요. 아니면 감점이 뭐 1, 2점 있었어요. 이 정도란 얘기지. 그래서 충실히 기본 과정을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없는 한 그죠? 영어 교육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그죠? 공부를 안 하면 점수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성실하게 이제 나는 그죠?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첫 강의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년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영어 교육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죠? 예, 이 1년간을 조금 더 그죠? 타이트하고 또는 스마트하게 그죠? 이 1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아마 출발선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재수 이상의 학생들은 아마 기본 과정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작년에도 한번 시험을 보셨고 만약에 재작년에도 한번 시험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재수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패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 과목별로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과목이 어려웠는가, 어떤 과목에서 발목을 잡혔는가, 그리고 그 과목의 어떤 부분, 그것도 다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 우선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과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러닝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행동 패턴이라든가 공부 습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신의 건강상 1년간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짚어야지만 똑같은 실수를 안 해. 그래서 오래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실패에 대한 그죠? 그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는 그 실패가 메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지 못한 부분들을 또 선생님이 찾아줄 수 있도록 해서 보완을 해서 올해는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죠? 더 이상 나에겐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재수 이상의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성실하게 그 시간 안에서 그 공을 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절대 본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혹시나
작년에 내가 이렇게 시험을 떨어졌어. 그래서 운이 없어서 운 X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실도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실한다고 해서 하루 뭐 18시간 동안 그런 게 아니란 얘기지. 본인이 계획하에서 본인이 이제 분석한 부분에 맞춰서 그죠? 단계적으로 스마트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꾸준하게 이제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부분이 바로 이런 성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수에 해당되신 분은 지금 초수도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과일 경우에는 교육론에 대한 베이스가 좀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영문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 교육론에 대한 뭐 PLLT, TBP 정도를 이제 조금 전체적인 초수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그럼 영어 교육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을 싹 비워보고 초수기 때문에 첫 시작으로 꼼꼼하게 그죠?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초수 같은 경우에 빌드업 1과 빌드업 2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칠판으로 이제 전체적인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지만 그 책을 갖다가 제가 꼼꼼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어진 빌더 1이라고 하는 것은 PLLT에 나와 있는 기본서인 PLLT에 나와 있는 이제 주요 토픽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PLLT만 가지고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토픽과 관련된 기본 원서들이 있어요. 다른 원서들. 그런 원서들과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토픽에 맞춰서 같이 에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은 꼼꼼하게 빌더 1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weekly, 그죠?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라오는 과정 안에서 제가 이제 학습 전략의 한 활동으로서 프리뷰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KWL 차트를 드릴 거예요. 그죠? 작년에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KWL 차트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한번 보시면 챕터별로 KWL 차트야. 그치? 요거는 이제, 저희가 교실 지도 안에서 학생들의 리딩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학생들의 그 학습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티칭 테크닉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칭 테크닉은 곧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결과를 높여줄 수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에 이러한 도움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러닝 테크닉이라고도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기본 과정에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W에서 K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오늘 토픽이 뭐예요? 그 챕터 1에 대한 부분이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이 토픽에 대해서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선험 지식에 대한 부분들. 그럼 오늘 강의가 들어가지 않았어. 그리고 책도 읽지 않았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뭐 이런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뭐 이런 유형들, 뭐 영어 교육이라든가 복수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부 이제 나간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K라고 하는 차트 안에서는 what I know,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적어,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빌더 1을 챕터 2를 열어. 응? 그 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좀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야. 읽어보라고 하는 거였어.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라고요. 챕터별로. 그럼 집에서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 여러분이 펴봐봐. 제가 이제 이 수업 첫 시작에 이 KWL 차트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성인이고 그죠? 임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 전략이라든가 공부 방법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7, 8월에 상담해보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한 학생들은 교육론에 대해서 탄탄하게
갖춰서 오지만 그것을 제대로 1, 2월, 3, 4월에 이제 제대로 하지 않고 한 주도 있고 안 한 주도 있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교육연 안에서 이런 기입형에서 놓쳐버린다라던가 서술형에서 포인트를 잘못 잡는다라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실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 차트를 완성할 때는 W 차트를 보기 전에 어떻게 책을 먼저 읽는 거야. 책을 읽었을 때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 첫 번째 행동주의, behaviorism, 개념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토픽을 먼저 읽어. 이건 원서 강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죠? 예, 제너럴 랭귀지가 아니야. 일반 영어가 아니잖아. 그치? knowledge base야. 그 챕터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들, 지식들을 finding out, 그죠? 예, 찾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식에 대한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지?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오거나이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bottom up이 아니라 top down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이라고 한다면 20세기 언어 습득이나 학습 유형이 어떠한 관점들이 있는가부터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 behaviorism,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innatism, 그죠? 두 번째가 나와 있는 게 innatism.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야? 유치하다고 안 따라하지? 따라해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말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조그만하게라도, 그치? 그리고 학습은요, 쓰는 그러한 서머리 하도록 하는 것보다 구두로 정리하는 게 머릿속에 가장 빠르게 정리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라이팅으로 정리한 서머리 책을 펴서 개념들을 다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꺼내보는 거야. 안 꺼내지면 다시 공부해야 돼. 그것은 안 갖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권화를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리는 최소한 정도로 하고 그 최소한 정도의 그러한 필기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필기는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스티뮬러스, 자극만 될 수 있을 정도로 필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학습 전략 중에 하나야.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을 보면 뭐냐면 사과의 반을 그려주면 그 반을 보면서 이건 사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은 사과를 온전한 것을 던져주고 나서 그렇죠? 그것이 사과야라고 하는 것보다 사과를 반절을 주고 반절을 없앤 상태에서 그 반절을 연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코그니티브 프로세싱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한 부분, 우리는 교육론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아이들한테도 how to teach를 가르쳐야 돼. 그럼 우리의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지주의, innatism이 있어. 세 번째는 뭐가 있어? cognitivism이 있어. 네 번째는 뭐가 있어? constructivism이 있어. 그치? 그럼 네 가지의 주요 언어 학습에 대한 관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야? behaviorism과 innatism과 cognitivism과 constructivism이 어떻게 언어 학습 관점이 다른지, 그렇게 다른 관점들이 실제 랭귀지 클래스룸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러한 각각의 관점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이제 섹션별로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behaviorism을 쭉 읽어나가면서 behaviorism에 대한 주요 학습의 특징,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정보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natism을 읽고 주요 학습의 특징, 학습에 대한 방향, 그죠? 끌어내고 cognitivism, constructivism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어내면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behaviorism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실 수업을 딱 상황을 보면 이건 행동주의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인지주의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건 구성주의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건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시험은 그러한 학습상의 차이로 클래스룸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원서를 읽든 그죠? 이러한 내용학에 대한 접근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은 knowledge based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죠? sentence by sentence라든가 word by word의 형태로 무조건 memorizing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나간다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교사가 될 사람이잖아. 현재 우리의 랭귀지 클래스룸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커런트 어프로치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뭐야? 네 가지 언어학습 관점 중에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구성주의 학습에 대한 관점이 지금 현장에서 언어학습에 대한 방향과 핫 이슈를 담고 있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구성주의 학습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학습 원리라든가 이런 것은 100%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그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죠? 심화시켜 가지고서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공부도 다 계획이 있어야 돼. 그 계획하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오래 머물지도 않고 실제 클래스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답안들을 또는 근거를 찾아가지고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다 놓쳐요. 그리고 실제 분석에 대한 방향성을 갖다가 그죠? 정확하게 못 잡아가지고 다른 정보를 갖다 써가지고 점수를 온점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한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부 방식이 저는 일명 스마트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계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렇게까지 딱 공부를 했지. 공부를 했으면 그죠? 그래서 그 W 차트를 완성하기 전에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부분에 다 우리 처음 보는 내용이고 한 번 봤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다 담을 수는 없잖아. 그치? 언더라인 하면 돼. 빌더 원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KWL 차트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영어 경로로 공부할 때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 KWL 차트를 가지고 프리뷰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컬러펜. 색깔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색깔펜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W 차트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공부를 해서 언더라인을 했어. 그지? 내가 궁금한 거. 그지? What I want. 내가 이 챕터 안에서 뭘 알고 싶은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면서 그 해당되는 부분, 그죠? 러플리하게 이렇게 써 보면서. 공부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K 차트와 W 차트를 그렇게 챕터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챕터 1에 대한 K와 W 차트는 준비할 수가 없지만 L 차트부터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챕터 2부터서는 KW 차트를 해 가지고 와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K와 W 차트를 통해서 프리뷰를 했어. 그럼 강의에 왔잖아 오늘.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요 관점들 위주로 쭉 설명을 해 드릴 거야. 그치?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 요약도 좀 해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의가 끝났어 오늘. 그치? 그럼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뭐야? L 차트를 하는 거야. L 차트를 할 때는 어떻게? 책을 열지 않고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만 어떤 내용들이 기억에 남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만 L 차트에 쓰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블랙펜, 그죠? 까만색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한 세트로 끝났어. 그 다음부터서 이제 다시 리뷰가 시작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했던 내용들 L 차트를 놓고 빌더 1을 다시 공부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빌더 1 책을 열면은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그것은 자발적으로 생각을 못한 부분이잖아. 그러면 공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야.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빨간 펜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KWL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그 색깔에 따라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지 놓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확실히 기억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죠? 공부에 대한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면 11월에는 그렇게 색깔펜만 읽어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L 차트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L 차트를 다시 완성을 하는 거야.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다시 한번 책 보면 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그러한 부분들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만 따라온다 하더라도 100%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정도만 따라와서 이제 8주 수업을 완성을 하고 3, 4월에도 그 8주 수업을 완성을 하면 교육론에 대한 희미하지만 그죠?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에 그죠? 그 욕심을 많이 내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KWL 차트를 완성을 하라고 했는데 KW는 프리뷰에서 하는 거고 수업 오기 전에 L은 이제 리뷰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L 차트까지 다 완성을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주요 비헤이버리즘에서 주요 활동이라든가 키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한 두세 개. 그 다음에 이네이티즘에서 키텀이 있다면 한두 개.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즘에서 키텀이 있다면 뭐 두세 개. 컨스트럭티브즘에서 키텀이 있다면 좀 많겠지. 그것은 뭐 네다섯 개. 그렇게 해서 키카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키카드는 여러분이 이동하면서 계속 보는 거지. 왜? 교육론의 용어, 키텀이나 키 컨셉은 눈에 많이 익숙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익숙도를 높이는 과정이 또 1, 2월 과정이야. 그게 이제 키카드의 역할을 하는 거야. 키카드를 했을 땐 키워드, 키텀이나 키 컨셉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컨스트럭티비즘, 뭐 나는 이거를 키텀으로 잡겠다 해서 컨스트럭티비즘에서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해서 주절주절 쓰는 거 아니야. 딱 컨스트럭티비즘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컨스트럭티비즘 안에서 클래스룸 프린시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러너 센터드 인스트럭션이라든가 홀 랭귀지 어프로치라든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나와. 딱 그 용어만 쓰는 거야. 그 용어 키텀에 대한 컨셉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동하면서 그 키텀을 넘기는데 그 키텀에 대한 설명을 못하면 집에 와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했을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사전을 바로 다시 찾아봐가지고서 그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듯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그 키카드 안에서는 데피니션을 쓰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만약 정 쓰고 싶다고 한다면 3, 4월 과정, 5, 6월 과정까지 끝나면서 그 키 컨셉에 대한 교실 수업에 대한 예 정도는 쓸 수 있어. 그 예가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KWL 차트를 컬러펜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매주마다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마 다른 과목도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실히 따라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제가 1년의 그 임용 시험에 대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달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1, 2월, 7, 8월, 11월. 이해하시겠어요? 1, 2월은 시작이야. 그래서 시작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작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1년간의 계획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올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계획과 전략 안에서는, 그죠? 텀별로 그러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monthly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weekly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고, 데일리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재수 이상의 그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가늠이 될 건데, 초수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이 1년간의 텀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럼 초수는 일단 시작 자체가 한 달을 기준으로
이번 한 달을 기준으로 짜보는 거야. 그리고 초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뀔 거야. 그것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 왜냐하면 맨 처음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다 못 끝내.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영어도 양이 굉장히 많고 영어학도 막 어려우니까 뭐 그 공부를 해야 될 시간들도 많고 교육론도 막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배운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는 형태의 플랜들을 한 달 정도 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과목을 매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날 수업이 있다고 해서 그날 수업이 있는 강좌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수요일, 목요일에 수업 있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시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이틀 전, 3일 전에 했던 거 아직 익숙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잊어버려. 다시 공부해야 돼. 양이 얼마가 되지 않더라도 항상 모든 과목을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그러면 오늘 교육론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할 때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리뷰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프리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라던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리뷰를 하도록 할 때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L 차트를 나름대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부분들을 써보고 다시 한번, 그죠?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그죠? 쭉 한번 빌더 원 첫 번째 챕터를 쭉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L 차트에 채워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채워보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제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L 차트를 다시 한번 완성해보고 나서 그래도 그 챕터 1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다 기억은 못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다 기억 못하면 그 다음부터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부분에서 나누는 거지. 비헤브리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네이티즘과 코그니티브즘을 하고, 컨스트럭티브즘을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나눠서 할 때도 어떻게? 내가 오늘 비헤브리즘을 공부를 했어. 그럼 내일은 이네이티즘과 코그니티브즘 있잖아. 그럼 이네이티즘과 코그니티브즘을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리뷰를 하고 새로운 내용을 가야 돼. 우리가 교육론의 주요 그 학습 이론 중에 하나가 뭐야? Meaningful Learning, Schematic Knowledge Activation이야.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이 조금 더 짜임새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내재화가 잘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비헤브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비헤브리즘을 공부하면서 내가 1시간 걸렸어. 그거 리뷰하는 거 10분도 안 걸려. 반드시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네이티즘과 커그니티비즘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을 공부를 한다면 다시 비헤브리즘과 이네이티즘, 커그니티비즘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으로 가는 거야. 마지막 날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L 차트를 마지막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일요일 저녁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죠? 체인이 걸리듯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이제 교실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냐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한 과정으로 보는 거야. 중학교 1학년의 내용을 가지고 2학년을 나간다고 생각하고 2학년을 가지고 3학년을 나간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이나 2학년 때 러닝 갭, 학습 차이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빌드업이 돼야 되니까 고1까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수준별 학습을 하는 거지. 학생들의 그 러닝 갭에 대한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맞는 머티리얼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제공을 하도록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방향이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교육론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하는 한 번의 공부가 머릿속에 남는 거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 뭐 빌드업을 10번 읽었어요. 뭐 20번 의미 하나도 없어.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작년에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전년도에 리얼리아라든가 전부 다 빌더 원에 구석구석에 다 있어. 원서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텀이라든가 용어들이 나오면 게시판에 올리면 되고 직강에 오시니까 여러분은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면 질문이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뭐 우리는 이제 오미크론도 뭐 증상도 별로 없고, 그죠? 네. 정 궁금한 건 전 물어봐 보셔도 돼요. 저는 괜찮으니까. 예, 여러분만 조금 찝찝하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바로 답이 나갈 거고요. 아니면 이제 직강에 왔을 때 나는 이걸 반드시 바로 답을 듣고 공부를 해야지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찾아가는 거야. 땅 파서 등록한 거 아니죠? 네. 부모님한테 어렵게 손 벌려가지고, 그죠? 예,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돈만큼 공부 꼭 해가지고 가셔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담도 막 해야 되는 거고, 자기 공부 안 되는 것도, 그죠? 마치 독과의 선생인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들을 괴롭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1, 2월 과정, 3, 4월 과정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 과정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0개월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제가 장담을 한다니까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받을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상담 날짜가 목요일이거나 그렇겠죠. 강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 이상의 학생들은 바로 다음 주부터 상담을 시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근데 작년에 교육론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상담 일지를 보니까 교육론 상담을 막 원하는 지원자들은 없더라고요. 별로 재수 이상은. 초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잘 모르잖아.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본인이 세운 계획도 임용에 대한 계획도 처음이고 그러면 일단은 진행해봐야 돼. 그래서 초수의 상담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3주. 시행착오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또 학습을 배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불가능한지 3주 정도 수업을 받아봐요. 그럼 수업에 대한 거,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학습 전략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3주 동안 진행했던 것을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하고 또는 조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아유, 굉장히 장황했네요. 예,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학습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3, 4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 과에 이제 송은호 선생님이 계시죠. 네. 송은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1, 2월, 3, 4월을 저희가 이제 기본 강좌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자, 빌드업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챕터 1, 2, 3 정도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1주부터 4주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뜰것 백그라운드에 대한 틀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6, 7, 8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키텀 위주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을 잡기보다는. 그래서 5, 6, 7, 8은 이제 송은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쉽고 낭낭한 목소리로 젊은 혈기와 함께 여러분과의 그런 어떤 케미를 좀 더 보여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4주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주 강의가 진행이 되지만 KWL 차트는 8주 동안 내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 과정과는 좀 다르게, 그죠? 저도 이제 기본에 조금 충실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 기본에 대한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은 사실상 데이터 안에서의 분석에 대한 방향들이 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기입형에서 사실상 놓쳐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주마다 4주 제 강의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키텀 테스트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4주 동안 했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예요. 그죠? 그래서 키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맥락을 주고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평가가 되겠죠. 그죠? 4주 동안 4주 동안 1주부터서 네 번째 주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어떤 키텀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채워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육론에 있어서 주요 용어들,
키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가서 키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포함을 시켜 나간 거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1, 2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월 과정은요. 저희가 이제 조금 커리가 조금 집중된 커리로 진행이 되는데 3월에는 아마 일반 영어 어구 문학이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같은 경우가 교육론어고 이제 영어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4월에 이제 교육론이 한 달 동안 8번의 수업을 하는 거죠. 수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요일은 제가 이제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아마 송은우 선생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목요일에 들어가고 송은우 선생님이 수요일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파트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클래스룸 프랙티컬 티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빌드업 2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클래스룸 프린시플이나 이런 것은 송은우 선생님이랑 빌드업 2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KW의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 저랑 하는 것은 뭐냐면 프랙티컬 데이터. 예를 들어서 리스닝이라면 리스닝 수업 자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의 리스닝에 대한 주요 키텀이라든가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올 11월 시험을 진짜 잘 봤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 트랙으로 어차피 저희가 과에서 이제 두 선생님이 계시니까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할 필요는 없어. 그지? 1, 2월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화를 시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지만 3, 4월에 프랙티컬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을 베이직 프린시플을 알아야 되는 것들과 그 베이직 프린시플이 어떻게 클래스룸 안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프랙티컬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월이 진행이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6월에 진행되는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뒷부분에 있어서 2022년 기출 분석으로 보는 그죠? 2023년 대비 중등 임용시험 영어 교육론 전략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OT 때 다 한 거니까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핸드아웃 자료가 하나가 더 있죠.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 요거는 제가 이제 3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꼭 해서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키텀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것만 모아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챕터는 온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중간중간 키텀들이 나오지만 제가 그 키텀에 대한 데피니션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은 이제 이러한 키텀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죠? 디벨롭 시켜 나가라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은 칠판으로 전체적으로 그 챕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죠?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요약된 부분들을 가지고 키텀 리스트라든가 키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맥락 안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는 수업이 1, 2월에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 그죠? 20세기의 언어 습득 및 학습 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20세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교실 안에서 세컨드 랭귀지 러닝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의 학습에 대한 관점으로 크게 그죠? 뭐가 있습니까? 비헤비어리즘. 그죠? 행동주의라고 하죠. 두 번째, 이네이티즘. 제가 보기에는 제 수업을 할 때는 필기는 최소화하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모든 내용과 판서에 있는 내용들은 책에 다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거나 연결이 안 되면 다시 물어보면 돼. 이게 직강의 묘미야. 바로 선생님을 매주마다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친절해.
그죠?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친절해.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듣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혼자는 공부할 수 있지만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가나이징 해주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듣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야? 커그니티비즘. 유치하다고 안 따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많이 따라하는 사람이 합격 점수가 높다. 네. 그다음 네 번째가 뭐야? 컨스트럭티비즘. 네 가지의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연도별로 뭐 40년대, 50년대, 뭐 60년대, 뭐 70년대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연도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각각의 이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 세컨 랭귀지를 어떻게 교실 수업에서 그죠? 그 지도하도록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비헤이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학습 관점이야.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how to teach. 어떻게 언어 학습을 시키느냐라는 얘기예요. 언어를 마치 그죠? 행동으로 보고 그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거, 언어 학습도 그와 같이 진행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학습 관점 안에서의 how to teach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 컨셉이자 그죠?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는 거야. imitation. 반복하는 거야. repetition.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을 토대로 해서 언어 학습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 학습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언어적인 요소를 주면 그 요소를 그대로 기계적인 그러한 그 연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행동주의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학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행동주의 학습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교실 활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rilling, drills 또는 drilling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그것이 스트럭처에 대한 반복 연습이라고 하면 pattern drill 또는 pattern drilling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 수업에서 뭐가 많이 등장을 해? 이 드릴링이라고 하는 거, 이 드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교실 수업에서 진행이 되면서 언어 학습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그럼 행동주의는 학습 방법은 알겠어. 그러면 언어 자체, 랭귀지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What to teach. 랭귀지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죠? 언어를 어떻게 가르쳐? 언어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지금에 와서 알겠지만 언어에는 form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치? 그래서 실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냐면 form에 집중을 하는 거야. structure에 집중을 하는 거야. 왜? 언어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데? structuralism. 그치? 이거 뭐야? 구조주의, 구조주의. 구조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야? 언어는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이야.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그치?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이니까 어떻게? 이런 개별적인 요소, discrete points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별적인 요소 하나를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언어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행동주의 안에서 교실 수업에서는 언어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제시가 되겠어?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제시가 되겠지? 그럼 그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묶어서 실라부스가 되는 거야. 교수 요모, 가르치고자 하는, 그치? 계획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한 실라부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스트럭처럴 실라부스. 스트럭처럴 실라부스. 이해하시겠어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 드릴링이 나오거나, 그지? 또는, 그지? 스트럭처럴 실라부스가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키텀, 비헤이브리즘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근데 스트럭처럴 실라부스가 왜 비헤이브리즘에서 사용이 되고, 그지? 드릴링이 왜 비헤이브리즘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픽업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imitation,
repetition 해가지고 겁나 프랙티스를 많이 시켜, 교실에서. 왜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도록 해? 그 언어를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해서 기계적으로, 그죠? 학습이 되도록 해가지고 언어를 하나의 habit formation,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한 번 습관이 자리 잡히면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만들고자 계속 모방하고 따라하도록 하고, 가르치는 대상은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 스트럭처 실라버스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해서 교실에서는 계속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연습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릴링과 같은 반복 연습에 대한 활동들이 교실 활동으로 대표적인 클래스룸 테크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비헤이브리즘 안에서 또 하나의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랭귀지 어널리시스. 랭귀지 어널리시스, 언어 분석에 대한 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이유는 언어를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러한 행동주의 측면 안에서 언어학습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미 해당 언어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지. 그게 뭐야? 퍼스트 랭귀지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세컨 랭귀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럼 행동주의 학습 관점을 가지고 모국어도 그런 식으로, 그치?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한 번 잡힌 습관은 새로운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거부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컨 랭귀지, 제2 언어에 대한 학습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행동주의 측면 안에서 문제 없이, 오류 없이, 그죠? 예? 이 언어 학습을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면은 모국어의 어떠한 습관적인 요인이 목표 언어인 세컨 랭귀지를 학습할 때 문제를 만들고 있는가, 그 문제를 없애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 안에서 언어 분석 방법이, 비헤이브리즘은 손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라고 하는 대조 분석 가설이야. 그래서 실제 학습자가 제2언어 학습을 했을 때 제2언어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인 언어, 모국어겠지. 제2언어 학습하기 전에 먼저 자리 잡은 모국어. 그래서 in question, 문제가 되고 있는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를 철저하게 대조 분석해. 그래서 모국어의 어떠한 요소가 목표 언어의 성공적인 학습을 방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interference라고 얘기합니다. 간섭 현상. 간섭을 하는 거야. 성공적인 학습을 못하도록.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러한 간섭적인 요인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죠?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를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면서 언어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비헤이브리즘의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어고 영어를 보자. 우리 이제 교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R 사운드야, R 사운드. 그치? R 사운드가 잘 안 돼. 왜? 이 R 사운드를 L 사운드와 같이 계속 confusing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행동주의 학습 관점에서 설명하기에 한국어에는 리을 하나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이 리을이 영어와 비교를 해보니까 R로도 되고 L로도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컨퓨징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 모국어의 발음적인 요인인 리을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그죠? 목표어인 영어의 사운드에 해당되는 개별음가인 R 사운드와 L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컨퓨징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이 과정이 바로 대조분석 가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운드 리을, 모국어에 대한 사운드 리을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를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인터피어런스의 대상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성공적인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주의는 이런 컨퓨징이 나오니 미리 예견을 해. 프로젝트. 요거 분명히 헷갈릴 거야. R 사운드를 L 사운드로 이제 발음을 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철저하게 R 사운드는 R 사운드로, L 사운드를 L 사운드대로 어떻게 하라고? 리미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리피테이션 하라는 얘기야. 모방하고 반복, 더 철저한 모방과 반복을 통해서 그러한 컨퓨징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비헤이브리즘의 학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교실 수업에서 담고 있는 20세기 언어학습
교수 방법이 뭐냐면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라고 하는 구두 청각 교수법이 비헤이버리즘에 대한 how to teach와 what to teach와 랭귀지 어널리시스를 그대로 수용해서 교실 수업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됐지? 자, 여기까지가 비헤이버. 이게 다야. 시험에 나오는 키텀들은 뭐야? 실제 랭귀지 클래스룸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활동이야.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 구두 청각 교수법이야. 구두 청각 교수법은 4스킬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어? 구두 청각이니까. 그지? 리스닝과 스피킹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교실 수업이야. 리스닝과 스피킹에 대한 수업을 어떻게 들려주는 내용들을 무조건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This is bank. This is bank. Please repeat after me. 그죠? 선생님 따라하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이런 학습 활동들. 그게 뭐야? 드릴링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This is bank. This is a school. 그죠?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 왜? 스트럭처 실러버스로 오늘은 단어에 대한 개별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 이게 바로 비헤이버리즘에 대한 학습 방법이다. 요렇게 how to teach, what to teach, 랭귀지 어널리시스 측면 안에서 비헤이버리즘에 대한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 인네이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인네이티즘 타이틀부터 한번 생각해봐. 인네이티즘 하면 뭐야? 선, 천, 주, 이야. 선, 천이라고 하는 게 뭐야? 타고났다는 것이 뭔가 가지고 태어난 거야. 가지고 태어난 것에 의해서 언어학습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면 되겠지. 그치? 이네이티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LAD라고 하는 거야. 아주 이론적인 내용인 건데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LAD 하면 Language Acquisition Device야. 언어 습득 장치. 그죠? 이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나중에 이제 영어학에서 어떻게 규명을 하고 있냐면 Universal Grammar, 보편적인 문법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 머릿속에.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배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코딩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게 언어 습득 장치라고 보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네이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애써서 모방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오토매티컬리하게 자동적으로 언어 습득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났거든. 노력 굳이 안 해도 돼. 그치?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머릿속에 있는 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뭐만 해주면 돼? 해당 타겟 랭귀지에 대한 모국어면 모국어, 세컨 랭귀지면 세컨 랭귀지에 대한 익스포저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How to teach, what to teach 다 필요 없어. 뭐야? exposure. 이해하시겠어요? 언어에 대한 노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3개월, 6개월, 12개월, 그죠? 1살, 2살, 3살 하면 신체적인 발달이 일어나죠? 뭘 배워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시기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지? 언어 발달도 그렇다는 얘기야, 이네이티즘은. 왜? LAD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론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이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그지? 프랑스에 가서 좀 있으면 막 프렌치가.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아랍권에 가면은 뭐 아랍어가 막 이렇게 저절로 되면 얼마나 시겠어. 그치? 그랬단 얘기지. 얘네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저가 중요하니까 언어학습에서 랭귀지 클래스룸 안에서 뭐가 중요해? 인풋이 가장 중요한 거야. 목표 언어에 대한 인풋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인풋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인풋은 어떻게 주어져? 리스닝을 통해서, 리딩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네이티즘이 주장하고 있는 교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리셉티브 스킬이라고 하는 거. 그지? 리스닝과 리딩이 중점이 되는 comprehension based, 이해력에 초점을 맞춰서 인풋을 받아들이도록 하도록 하는 교실 수업의 활동으로 listening activity나 reading activity가 많이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한 이론을 우리가 2장에서 배울
배우겠지만 그러한 이론을 담고 있는 이 언어 습득 모형이 뭐야? 크라셴의 input hypothesis가 이네이티즘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크라셴의 input hypothesis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교실 수업에서 담고 있는 teaching method가 natural approach. 내추럴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뭐야? 말 그대로 뭐지 여러분? 자연적인 접근법이야. 뭐야? 모국어처럼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데 애썼어? 애쓰지 않았어? 안 썼잖아. 그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있었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을 유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노력하지 않아. LAD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목표어도 그렇게 교실 수업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teaching method가 natural approach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behaviorism과 사뭇 다르잖아. behaviorism은 뭘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일단은 태어나. 그리고 나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치? 이렇게 하면서. innatism 아니? 가지고 태어났어. 노력하지 마. 자연스럽게 돼.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input hypothesis 토대로 해서 natural approach.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경향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건 인지주의. 그지? 많이 들어봤어. 우리가. 그지? cognitive structure, 인지구조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어. 응? 자,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innatism에서 출발을 해서 약간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behaviorism과 innatism은 완전히 상극이지만 서로가 언어학습에 대한 방법을 이제 서로 다른 걸로 바라보고 있지만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언어학습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건 너무 노력이 없잖아. 아니 그렇게 해서 innatism처럼 그렇게 이제 익스포즈만 시켜가지고 언어학습을 시켰더니 애들이 프로그레스가 별로 없어. 그치?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 조금 다시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실제 지식의 습득이라든가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지식을 그죠?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식의 습득 과정에 대한 전개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언어학습에 대한 방향들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cognitivis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인지구조를 막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인지구조에 의한 언어학습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cognitivis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cognitivism 안에서는 how to teach를 보면 그죠? how to teach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지구조의 활성화, cognitive structure. 인지구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인지구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뭐냐면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해. meaningful learning. meaningful learning. 이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어 교육론은 텀이 나오면 그 텀 타이틀을 해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 키텀을 외울 때 그 타이틀을 기반으로 해서 디벨롭을 시키면 돼요. 데피니션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기억도 잘 날 수가 있어요. meaningful이 뭐야?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이건 유의미한 거잖아. 의미가 있다란 얘기야. 그치?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그치. rote learning이야. 기계적인 학습이야. 메카니컬. 기계적으로 이제 조작되게 하는 학습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지구조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무조건 메모라이징 시키고 무조건 암기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유의적인 학습은 이해를 해야 돼. understanding. 이해가 주목적이야. 이해가 효과적으로 되고 인지구조 안에 지식이 쌓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new knowledge나 아이템이 있어. 그치? 그럼 이 new 아이템을 제공을 했을 때 이 new 아이템과 관련이 있는 기존의 아이템들이 있으면 훨씬 더 새로운 아이템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new 아이템이 있으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죠?
기존의 the existing, 그죠? 아이템이 주어졌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정리할게.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예를 들어서, 자,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걸 학습하기 전에 what to teach부터 먼저 하고 다시 meaningful learning으로 선생님이 올게요. 자, what to teach, cognitivism.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 학습은 어떻게 시키는지 알겠어. 인지구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뭔가를 이제 배우려고 한다면 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자의 머릿속 안에서 효과적으로 내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실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겠어. 그치? 그러면 실제 그 랭귀지 클래스룸 안에서 랭귀지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What to teach라고 하는 부분. 여전히 여기는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learning, 학습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서 언어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컨스트럭티비즘은 언어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커뮤니케이션이야. 언어를 사용하기 위함인 거고 이것은 언어 자체를 학습하려고 하는 거야. 여전히 아직까지 랭귀지 폼에 초점을 맞춰서 교실 수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랭귀지 폼에 초점을 만든다고 한다면 스트럭처리즘 측면 안에서 이런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것을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학습인가? 그렇지는 않아. 언어, 랭귀지 폼이라고 해도 디스크릿 포인트,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별적인 요소가 서로 엉켜붙어가지고 랭귀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언어적 단위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랭귀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요? 여기까지 쓰면? 안 보여. 바로바로 알려줘야 돼.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막 제가 막 밑에서 쓰면 안 되니까. 자, 요거 what to teach 다시 온다. what to teach는 어떻게? 그죠?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막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의미하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에 대한 체인을 만드는 거야. 걸어서 언어적 요소와 요소, 사운드와 사운드가 걸어서 이제 언어적 형태를 만든다는 거, 언어적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야? 룰, 규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 what to teach는 랭귀지 폼에 대한 지도를 하는데 그 폼 단편적인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폼을 연결해서 하나의 규칙으로 룰, governed learning을 지향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법적인 그러한 규칙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커그니티비즘 안에서 그죠?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미닝풀 러닝으로 다시 돌아와. 그래서 what to teach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 폼이야. 랭귀지 폼에 대한 지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규칙 위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법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주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문법 지도를 유의미하게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새로 배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irregular verb야. 불규칙 동사. 이해하시겠어요? 네? 과거 시제. past tense에 대한 불규칙, 동사에 대한 부분을 배워. 그래서 고우의 과거의 형태 went를 가르치려고 해. 그치? 그래서 이러한 went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학습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줘. 동사의 형태, 동사의 규칙, verb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미 went를 배우기 전에 학생들은 뭘 알고 있었어? regular verb 시스템을 알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액션을 나타내는 건데 형태가 좀 다르네? 그러면 이 went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cognitive structure, 인지구조에 있는 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지? regular verb 시스템이 뛰어나와야 되는 거야. 액션을 나타내는 그치? 동사 체계가 뛰어나. 그래서 얘를 받아들여. 너 동사야.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카테고리화. 여기에서. verb 시스템 형태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 동사인데 좀 생긴 게 달라. 우리는 ed가 붙었는데 너는 아주 다른 형태로 변화를 했네? 그러면 다시 이 인지구조가 restructuring, 재구조화를 하는 거야. 어떻게? 동사 체계는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 수 있어. regular verb system하고 irregular verb system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로 또 악구가 맞아져가지고 규칙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듯이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의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인 학습을 강조를 해주고 그러한 유의적인 학습 안에서 랭귀지 폼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교실 수업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학습에 대한 방법들을 이언어 습득 모형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이죠. 이언어 습득 모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인지주의에서 출발한 이언어 습득 모형이야. 이언어 습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컨드 랭귀지 어퀴지션 모델이야. 그죠?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 이언어 발달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그죠? 습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도식화해 놓은 것이 바로 이언어 습득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 이런 미닝풀 러닝과 룰 거분드 러닝의 형태가 그대로 여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 일단 타이틀을 먼저 봐야겠지, 그지?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중요하겠지. 이 인포메이션은 뭘 나타내는 거야? 이언어 학습 중에 갖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야. verbal 시스템은 verbal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 relative clause면 relative clause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문법 지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식이고 이 지식이 어떻게 processing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론에서 processing은 뭘 나타내냐면 그죠? internalize, 내재화하는 거. understanding,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언어 과정 중에 갖게 되는 이 지식이 어떻게 인지구조 안에서 디벨롭 되는가, 내재화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을 보면은 그 프로세싱을 두 가지 타입으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컨트롤드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컨트롤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다른 하나가 뭐야? 오토매틱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컨트롤드 하면 뭐야? 컨트롤드 하면 통제적이고 일시적이야.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저 선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통제를 해. 그럼 한시적이잖아. 이런 정보 처리 능력, 이러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능력, 한정적인 능력이라는 뜻이야. 자,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으로 relative clause라고 하는 관계사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가르쳤어. 그리고 이게 처음 배운 문법 지식이잖아. 이걸 내가 자유자재로 막 써먹을 수 있어? 써먹을 수 있어요? 처음 배웠는데? 그렇게 뛰어나? 그럴 수 없어, 대부분이. 그때 처음 배운 문법적인 지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 인지구조 중에서 컨트롤드 프로세싱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런 컨트롤드 프로세싱에 머물러 있는 지식은 어떻게 내가 쓰려고 한다면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요거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럼 관계사 후가 와야 돼.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게 컨트롤드 프로세싱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인지주의 측면에서 보면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에서 보면은 이 컨트롤드 프로세싱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How?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시적인 능력이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지? 처음 배웠던 문법적인 지식이고 처음 배웠던 내용이야. 우리가 석 달 열흘 동안 챕터 1만 한다고 해봐. 지금이 어렵지. 석 달 열흘 마지막 날에 이게 어렵겠어? 눈 감고도 하고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아마 강의를 할 거야. 무슨 얘기야? 교실에서의 학습. 그치? meaningful learning. meaningful practice를 하게 되면 automated processing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 배웠겠지만 계속 관계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어. 관계사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선행사 뭐에 따라서 who나 which, that이 있고 그죠? 유사관계 대명사 as, then 등등등 이런 것들 딱 설명했을 때 맨 처음에 어려워.
근데 그 다음부터서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계속 가족을 소개하고 반 친구들을 소개하고 뭐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을 소개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계속 이런 것들을 그저 수업 내에서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야. 오늘은 선행사가 사람인 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 날은 사물인 걸 배우고, 사람과 사물이 같이 왔을 때를 또 배워보고, 그래서 그것을 또 실제 자신의 그러한 리얼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사 그 까이 거 바로 누군가를 설명할 때는 바로 나오는 거야. This is girl whose father is doctor. 그죠? 아버지가 의사이네요. 걔 돈 좀 있죠. 뭐 이런 분위기.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프로세싱에서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 이 meaningful learning을 어디에서 한다고? 랭귀지 클래스룸에서 한다고. 랭귀지 클래스룸에서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 meaningful learning을 가속화시켜서, 그치?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형태의 교실 수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FI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에 아주 그냥 경년에 한 번씩 꼭 출제되는 거. FFI. FFI는 뭐라고 얘기해? 풀 네임으로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얘기해요. Form Focused Instruction.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사면 관계사가 언어 형태잖아. 랭귀지 폼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학습인데 비헤브리즘처럼 막 기계적인 반복 연습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연결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룰 거본드, 규칙에 대한 관계사, 규칙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가도록 함으로써 일시적인 능력에서 그죠? 자동적인 능력으로 전환을 시켜나가면서 인지구조 안에서 이연학습 과정 중에서 배운 지식들을 내재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법 지도도 나오는데 이런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focus on form이라고 하는 게 있고 focus on forms라고 하는 것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지금 몰라도 돼. 그냥 듣기만 해. 알겠어요? 그래서 언어 형태, 언어 규칙에 대한 학습을 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관계대명사 이런 메타 랭귀지를 토대로 해서 메타 랭귀지가 무슨 말이야? 메타 랭귀지가 언어를 설명하는 말을 메타 랭귀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를 메타 랭귀지 텀, 메타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past tense, passive voice, active voice 이건 전부 다 메타 랭귀지야. 언어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타 랭귀지를 토대로 해서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수업이야. 자, 오늘은 관계사절에 대해서 배울 거야. 관계사절 who,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which 이러한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것은 두 가지 용법으로 한정적인 용법이 있고 서술적인 용법이 있어. 계속적인 용법이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수업이야. 이렇게 타겟 폼에 대한 학습을 시키도록 하는 것은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포커스 온 폼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제 타겟 폼에 대한 지도를 했을 때 그 타겟 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컨텍스트와 별개로 타겟 폼만 따로 떼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는 언어 형태에 대한 학습을 우리는 focus on forms approach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너희들 전부 다 오늘은 패밀리 트리를 그려볼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패밀리 트리를 그려보라고 그래. 자기 엄마,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그려요. 남동생, 여동생 뭐 다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씩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그래. 엄마, 아빠 소개를 하면서 관계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This is my father 하면서 뭐 whose job is 블라블라 라던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인 자신의 리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미닝 안에서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언어 학습을 시키도록 하는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춘 학습은 뭐예요? Focus on form approac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가 붙었으면 그 타겟 폼만 따로 떼어서 하는 거고 S가 없으면 어떻게? Within context, communicative context, meaningful context 안에서 타겟 폼에 대한 의미 이해를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 Focus on Form Approach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겠지? 그지? 언어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인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인지주의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언어 습득에 대한 과정을 인지구조 측면 안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런 인지구조 안에서 설명을 하게 하면서 어떻게 언어학습에 대한 발전 정도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을 토대로 해서 일시적인 능력에서 이제 그 자동적인 능력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교실에서의 역할,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의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언어 규칙, 랭귀지 폼에 관련된 규칙, 룰, 거분드, 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주의의 학습법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오는 거지? 좋아.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인지주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주의. 자, 구성주의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할게. 구성주의 좀 하고 뭐 힘들 수 있으니까 11시 정도에는 조금 쉴게요. 자, 구성주의 조금 보고. Constructivism. 이 네 가지의 언어학습 관점 중에서 시험에서 계속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구성주의야. 사실 그 임용 기출을 보면은 Theory하고 Practical Teaching의 그 퍼센테이지를 좀 살펴보자 하면은 Theory 이런 Theoretical Background에 해당되는 건 20%, 나머지 80%는 Practical Teaching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그 20% 안에서 그지 매번 나오거나 적어도 경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그죠? 예, 컨스트럭티비즘이에요. 이번에도 컨스트럭티비즘 범주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인터그레이티드 어프로치가 나온 거예요. 통합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자, 타이틀을 보면은 구성주의야. 구성. 컨스트럭트. 구성.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랭귀지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도 이해하시겠어요? 음악이나 예술 장르에서도 구성주의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포괄적인 구성주의 중에서 어떻게 그 구성주의가 랭귀지 러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랭귀지 러닝을 어떻게 바라보게 했느냐, 그 포인트를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언어학습을 진행을 시켰을 때 그치? 그 언어학습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누구에 의해서? 학습자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구성주의에서 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behaviorism, innatism, cognitivism과 실제 언어학습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새로운 루트로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죠? 무조건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학습. 그지? 뭔가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하는 학습. 노력하지 않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습.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학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의 학습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조금 더 학습자 중심으로서의 언어학습에 대한 방향으로서 이제 새로운 학습에 대한 그러한 지평을 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 교실 수업에 대한 특징 하나를 써라 하면은 첫 번째가 learner centered.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 분들, 인강생분들, 라이브를 위해서 듣고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죠?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청이 따로 있겠지만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는 학교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야? 학습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학습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러너 센터즈의 교실 수업 모형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경기도의 혁신학교의 핫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자 중심으로 언어학습을 시켜. 그래서 물론 교실 안에서는 교사가 있지. 교사가 있지만 과거에 behaviorism,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교사가 더 중요해, 러너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할 것인가도 역시 학습자의 학습만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보다는 누가? 학습자가 더 중요한 거야. 교사가 그저 목표 언어에 대한 어떠한 난리지라든가 그저 theme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현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학습에 대한 결과는 천지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강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는 성공적인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학습자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사가 주는 지식, 난리지를 학생들의 현 상태에 따라서 이 난리지가 어떻게 만약에 1에서 10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들은 2, 어떤 학생들은 5, 어떤 학생들은 15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바로 구성주에서 담고 있는 거야. 지식의 재구성. 지식의 재구성. 이해하시겠어요? 구성주의는 언어학습 안에서 지식의 재구성.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학습자의 현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다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언어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한테 학습을 진행을 시켰을 때 그 학습을 최대치로 받아들이고 끌어올릴 수 있도록 클래스룸 컨텍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동일한 이러한 지식을 학습자들한테 동일한 선생님이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학습자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차이는 천차만별로 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야? 선생님이 제공하는 지식에 관련된 선엄 지식의 유무가 그것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 두 번째 또 중요한 학습 원리는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안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마틱 난리지를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자. 지금 2차 수업에 있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수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첫 번째 대부분의 활동은 학생들의 Related to the Material 1에 관련된 스키마틱 난리지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디렉션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구성주의 안에서는 학생들의 선엄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선엄 지식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교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지금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교사가 제공한 것보다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 교실 수업 안에서는 학생들의 선엄 지식을 길러주도록 하는 여타의 액티비티나 스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도록 할 때 그 지식을 학생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해요? 리스닝과 리딩 수업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리스닝과 리딩 수업이겠지. 선생님이 뭔가 알려주면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과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를 놔주면 여러분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리스닝과 리딩의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바로 자료를 쭉 나눠주고 읽어봐. 이렇게 하면 선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오늘 토픽 자세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야. 이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온전히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컨 텍스트로 이제 디베이트에 대한 부분을 들려준다라던가 아니면 리딩 텍스트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환경에 대한 학습자들의 선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언 지식을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는 활동들을 선생님이 듣기를 하거나 읽기를 하기 전에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선언 지식을 어느 정도 맞춰주란 얘기야. 러닝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 교실 수업에서는 어떤 활동이 존재해? Pre-listening activity, while listening, 죄송합니다. Pre-listening activity, pre-reading activity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한 텍스트를 읽기 전에 프리-리스닝 액티비티 안에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는 거야. Look at the screen. 그죠? 스크린 한번 봐봐. What can you see? 그죠? 뭘 볼 수 있어? 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들을 calling out,
불러일으키도록 하거나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활동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리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키마틱 난리지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스키마틱 난리지를 활성화시켜주고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데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했을 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 똑같이 공부를 시켰지만 어떤 놈은 좀 뛰어나고 어떤 놈은 조금 부족하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돼요. 그게 프로페셔널 레벨이야, 학생에 따라서. 그지? 그리고 어떤 녀석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못해도 어떤 녀석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프리퍼런스 다 달라. 이것을 맞춰야지만 러닝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 교실 수업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업들은 어떻게 학생들의 차이 individual difference 개인 차에 대한 고려를 해서 그죠? 학습을 진행하고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개인차를 토대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이죠. 이해하시겠어요? 학생들의 프로페셔널 레벨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는 머티리얼을 제공하고 액티비티를 제공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구성주의, 그래서 how to teach, 그래서 클래스룸 프린시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습자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그죠? 학습자 중심으로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시켰을 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선험 지식에 따라서 학습의 갭이 발생하니 선험 지식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제 개인차에서 오는 것이니 모든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그 개인차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고려해서 레슨 플랜을 짜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습은 그렇게 하자. 그러면 랭귀지 러닝인데 랭귀지 자체는 어떻게 가르치면 되느냐? 과거처럼 랭귀지 폼 가르치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구성주의는 아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통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랭귀지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해요? 러닝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랭귀지 폼만을 가르쳤을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거 아니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의사소통을 왜 해요? 여러분과 저랑 의사소통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고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구조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의사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면적인 구조가 랭귀지 폼이잖아. I like it. 입으로는 I like it이래. 그치? 좋아한다고 했어요. 입으로는. 근데 표정은 어때? 심드렁해. 심지어 막 인상도 써. 그럼 정말 그걸 좋아하는 걸까? 좋아하지 않는 걸까?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지. 이러한 랭귀지 폼에서는 그런 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랭귀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 폼 이면에 있는 intended meaning. 그치? 숨은 뜻, 의도.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지? 라고 하는 목적. 이런 걸 파악해야지.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야. function.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의 관점에서 이건 이제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은 learner centered, schematic knowledge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what to teach에 대한 관점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functionalism. 그지?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죠? 그 언어 사용에 대한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이 말을 한 의도, 이 상황에서의 저 사람의 말은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숨은 뜻, 이런 걸 전부 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펑션을 모아서 교실 수업에서 지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펑셔널리즘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교실 안에서는 이런 펑션 하나하나를 가르치도록 하자. 언어 사용에 대한 목적을 가르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펑셔널 실라버스가 교실 수업에서 what to teach 안에서 그래서 greeting 인사하기라든가 giving direction 그죠? 예, 방향을 알려주도록 한다라든가 이해하시게 apologizing 그죠? 사과하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능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가고 이러한 기능에 대한 학습이 교실 안에서
이 각각의 기능을 랭귀지 폼과 달리 가르쳐 보니까 오호, 의사소통이 되고 상대의 의도를 조금씩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기능에 대한 그 교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수업을 만든다라고 해서 CLT에 대한 교실 수업이 나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이 되더라. 펑셔널 실러버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더니.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조금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 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비즘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핸드업 자료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